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아름다운 서울의 한강공원. 여느 때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한강에 스포츠 슈트를 입은 수십 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 외국인 여성은 무언가를 발견한 듯 호루라기를 불기 시작하는데요. 외국인 여성들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놀랍게도 고가의 대용 제트스키 수십 개를 싣고 다가오는 트럭이 보입니다. 하지만 트럭을 발견한 외국인 여성들은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고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눈물마저 흘리는데요. 과연 한국을 방문한 제트스키 국가대표팀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의 혼성 제트스키 대표팀의 부주장을 맡고 있는 미린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미국에서 열리는 글로벌 제트스키 레이싱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신청서를 접수했었는데요. 하지만 저희 스웨덴 제트스키 대표팀에는 대회 직전까지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트스키 대회는 참가국에서 제트스키를 지원해주지만 어째서인지 개최지인 미국에서는 선수 개인의 제트스키를 가져오라는 요청을 전했고, 안타깝게도 저희 스웨덴 대표팀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낡은 연습용 제트스키를 제외하고는 여분의 제트스키가 전혀 없던 상태였죠. 그런데 대회 참가를 포기해야 하나. 망설이던 그때 저희 대표팀에는 한국의 서울이라는 도시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한강에서의 제트스키 대여 사업을 정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던 한국인 남성은 저희 스웨덴 대표팀에게 제트스키를 무상으로 빌려줄 테니 직접 한국으로 와서 가져가라는 제안을 하더군요. 하지만 평소 한국이 아시아에서 제일 가난한 돈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저는 무료로 제트스키를 빌려주겠다는 한국인 남성의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수용 제트스키는 엄청난 최선진국이 아니라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저는 한국이 이렇게나 부자의 나라였던가라는 생각에 큰 고민이 되었지만 결국 아무런 방법을 찾지 못해 약 한 달 뒤 저희 소속팀 동료들과 함께 한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트스키를 받지 못하면 여행이라도 하고 오자는 생각에 그저 편한 마음으로 도착한 한국은 놀랍게도 저와 선수들의 선입견을 송두리째 바꾸고 말았는데요. 한국에 도착하고 제일 처음 놀란 건 어째서인지 한국이 스웨덴은 물론 미국보다 훨씬 부자의 선진국처럼 느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트스키 대회 때문에 많은 나라들을 경험했었던 저는 공항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노숙자는 물론 입국 심사에 무려 20시간 이상 걸리는 미국의 공항 시스템에 선진국 미국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져 있었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미국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공항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너무나 신기했던 것은 공항에 있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비행기 탑승을 대기하고 있던 공항 대기실이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한국의 공항 대기실에는 엄청난 고가의 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대기 통로 바로 옆으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고급 놀이 시설마저 있었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물론 다양한 유럽권의 나라들을 경험했었지만 공항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까지 있는 나라는 거의 볼 수가 없었고 심지어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은 자유롭게 놀고 있고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한국인 부모들은 그저 편하게 공항에서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크나큰 충격에 TV를 보고 있던 한국인에게 아이들이 떨어진 거리에서 놀고 있는 것이 걱정되지 않냐는 질문을 건넸지만 한국인 여성분은 황당하다는 표정만 지으면서 혼자 놀면 좋지요라는 이해할 수 없는 대답만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바로 그때 한국이 상상 이상의 치안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항 내부에서 처음 마주하게 된 아이들의 놀이시설은 놀랍게도 스웨덴에서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던 키즈카페라는 새로운 시설이었고 저는 공항에 키즈카페가 있는 한국인들의 삶의 수준에
한국이 이렇게나 부자였나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어요.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독일의 공항에서는 키즈 카페는커녕 일반적인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마저 없어서 공항 밖으로 무려 1시간이나 이동해 자판기 음료 커피를 마셔야만 했는데, 한국은 공항 내부에 키즈 카페와 무료 인터넷 시설은 물론 심지어 자유롭게 풋살을 할 수 있는 풋살장까지 운영되고 있었죠. 한국은 이미 단순한 공항에서부터 그들의 높은 삶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았고, 심지어 한 동료는 휴대폰으로 정보를 찾아보니 인천공항이 무려 선진국 공항 순위 1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한국으로 제트스키를 빌리러 왔다는 저의 선택에 기쁨에 눈물이 흐를 지경이었고, 곧바로 저희에게 제트스키를 빌려주겠다고 했던 현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가 공항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전화를 받은 현준 씨는 능숙한 영어 통역이 가능했고, 저희에게 서울의 한강이라는 곳으로 오면 된다며 문자 메시지로 지도와 명함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동료 선수들은 제트스키를 빌려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나라들과 차원이 다른 선진국, 한국에서의 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계획이 먼저였기에 일단은 한국의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어요. 사실 스웨덴에서는 지하철이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교통이 낙후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지역들을 차로 이동해야만 했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지하철로 모든 도시에 이동이 가능했고 비용까지 저렴해서 빨리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동료들과 함께 지하철의 계단을 처음 내려간 순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지하철에는 무인으로 책을 빌릴 수 있는 마치 자판기처럼 생긴 엄청나게 큰 기계가 있었고, 실제로 기계 옆에는 다양한 한국인들이 커피를 마시며 테이블에서 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책이 가득 들어있는 이러한 기계는 스웨덴, 나 미국이었으면 곧바로 노숙자들에 의해 하루 만에 사라졌을 것인데, 신기하게도 한국인들은 기계를 훔쳐가기는커녕 그 내부의 책조차 훔쳐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너무나 신기했던 사실은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것에도 직원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디지털 센서 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무인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저희 대표팀이 처음 경험했던 지하철인 미국의 지하철은 단순한 음료수를 뽑아먹는 자판기마저 도난 시스템에 너무 취약해서 자판기 옆에 무려 3명 이상의 경찰이 있었는데, 한국은 도서관 자판기 옆에 경찰은커녕 그 어떠한 보안 요원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어느 정도 한국말을 배워왔던 동료 선수 리그에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스마트 도서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심지어 신용카드 결제로 책을 빌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고, 놀랍게도 책을 다시 반납하면 결제되었던 돈을 일부 돌려준다는 충격적인 설명을 해주더군요. 말 그대로 한국은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이러한 디지털 신문물을 지하철에 도입했던 것이었고, 저는 신용카드로 결제마저 가능한 지하철 스마트 도서관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최근 길거리에 있는 단순 잡지를 파는 서점들이나 편의점마저도 범죄 집단에 의해 하루가 멀다 하고 도난을 당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러한 치안의 위험과는 거리가 먼 듯 그저 평범한 한국인들이 책을 결제해 지하철에서 읽고 있을 뿐이었고, 심지어 책을 빌린 지하철역이 아닌 다른 지하철역으로 가서도 반납이 된다는 충격적인 무인 시스템은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그 수준을 보여주었죠. 저는 곧바로 한국의 스마트 도서관을 동영상으로 찍어 저희 SNS 계정에 올려보았고, 실제로 스웨덴에 있는 수많은 지인들은 한국의 지하철, 스마트 도서관을 보고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냐면서 신용카드 결제부터 책을 훔쳐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전부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스마트 도서관에 불과했으나 이러한 시스템을 처음 겪은 저와 같은 스웨덴 국민들에게는 놀라움의 연속이나 다름없었죠. 때마침 저는
스마트 도서관을 이용해 책을 빌리려던 한국인 학생에게 혹시 책을 훔쳐가는 사람은 본 적이 없냐는 질문을 휴대폰 번역기로 건넸고, 제 질문을 들은 한국인 학생은 그런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서 항상 지하철을 타고 갈 때마다 여기서 책을 빌려 읽고 있다는 믿기 힘든 답변을 하더군요. 그저 가난한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은 이미 스웨덴과 미국의 생활, 편의시설을 한참이나 뛰어넘은 것 같아 저는 곧바로 동료들과 함께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책을 한 권 빌린 뒤 서울로 향하는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지하철 안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으니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엄청난 선진국의 거주민이 된 것 같았고, 특히 더욱 놀라웠던 것은 지하철 내부에서 소란스럽게 떠드는 한국인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지하철은 물론 버스를 탈 때에도 항상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거나 술을 마시는 행인이 있어서 뭔가 굉장히 불안한 기분을 느꼈는데, 한국인들은 모두가 선진국 시민의식을 가진 듯 그 누구도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약 40분 정도 이동해 한강공원 근처의 지하철에서 내린 저와 선수들은 지하철 입구로 나오자마자 펼쳐진 눈앞의 광경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한눈에 봐도 엄청나게 넓은 강이 아름답게 흐르고 있었고, 심지어는 한강 근처로 다양한 녹지 공간과 운동시설까지 자리 잡고 있어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이미 여유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또한 더욱 신기했던 것은 바로 한강에서 자유롭게 제트스키를 타고 있던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팀이 소속되어 있는 스웨덴에서는 제트스키 연습을 한번 하려면 엄청난 크기의 강만 있을 뿐 아무런 인프라 시설이 없는 스웨덴의 최외곽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했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이러한 제트스키를 탈 수 있는 강이 인프라의 도심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생각해봐도 도심 근처에서 일을 하다가 10분 정도만 걸어오면 곧바로 한강에서 제트스키를 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저와 선수들은 이러한 편리한 한국의 녹지 공간, 인프라 시설에 한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였구나라는 뒤늦은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제트스키라는 스포츠 자체가 스웨덴에서는 꽤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는 고급 스포츠로 알려져 있는데, 어째서인지 한강에는 이미 수십 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제트스키 대회를 즐기고 있었고, 심지어 한강공원 한쪽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트스키를 빌려주는 대여소까지 보였는데요. 스웨덴에서는 제트스키를 한번 빌리려고 하면 국가정부 예산마저 요청해야 될 정도인데, 한국은 누구나 편하게 제트스키를 빌릴 수 있었고, 심지어 대여해주는 제트스키의 품질도 스웨덴의 제트스키들보다 훨씬 상태가 좋아 보였습니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제트스키 연습을 할 때마다 전문적으로 강에 숨어 있다가 비싼 제트스키를 훔쳐가려는 범죄 조직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한강에서는 이러한 범죄 조직들을 전혀 볼 수 없었고, 오히려 제트스키 대회를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는 한국인들의 평화로운 모습만 마주할 수 있었죠. 저와 선수들은 진짜 살기 좋은 선진국이 있다면 바로 이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왜 제트스키 사업을 한다는 현준 씨가 무료로 제트스키를 빌려주겠다고 했는지 그때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 국민에게는 1년치 월급을 모아야만 제트스키를 빌릴 수 있는 가난한 수준이었지만, 경제 선진국 한국인들에게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한강 스키를 빌릴 수 있는 경제적 수준을 갖추고 있었고, 저는 이때부터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한강에는 선수용 제트스키뿐만 아니라 스웨덴에서는 비싸서 꿈도 꿀 수 없었던 모터 제트스키까지 대여를 해주고 있었고, 저와 선수들은 이러한 제트스키들을 자유롭게 빌릴 수 있는 한국인들의 삶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그 후 저희 대표팀은 제트스키를 무료로 대여해주겠다던 현준 씨와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현준 씨는 5년 전까지 자신도 제트스키 선수로 활동했다면서 저희 대표팀에게
무료로 대회용 제트스키를 빌려주겠다고 했고 그 대신 한강에 제트스키 되어 시스템에 대해 많은 외국인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 게시물을 올려달라는 제안을 하더군요. 이미 지하철에 스마트 도서관 게시물을 올렸던 저는 너무나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후 현준 씨의 또 다른 제안으로 한강에서 실제 제트스키를 주행하는 체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매번 아무런 경치가 없는 스웨덴의 제트스키 연습 환경과 달리 한국은 한강 한복판에서 제트스키를 타며 주위를 보니 너무나 멋진 서울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고 저는 그때부터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약 2시간 정도의 짧은 제트스키 연습을 즐긴 후 저는 스웨덴에서와 똑같이 그저 수건으로 몸을 닦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현준 씨가 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짓더군요. 놀랍게도 현준 씨는 한강공원 근처에 간단한 샤워를 할 수 있는 샤워 시설이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설명을 이어나갔고 실제 현준 씨의 안내를 따라 도착한 그곳에는 샤워를 할 수 있는 간이 샤워시설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생활 편의시설이 없어서 항상 수건으로 몸을 닦고 추운 바람을 맞으며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는데 한국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조차 없는 편리한 인프라가 이미 조성되어 있던 것이죠. 심지어 한강 한복판에서 따뜻한 물까지 나오는 샤워시설은 저와 선수들에게는 꿈만 같은 공간이었고 한국에서 평생 제트스키 연습을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저녁이 되자 한강의 더욱 멋진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늦은 시간이 되었음에도 이상하게도 한강에는 더욱 많은 한국인들이 늘어만 갔고 당황하는 저의 모습에 현준 씨는 한국은 치안이 굉장히 안전해서 이처럼 야경을 즐기기 위해 밤늦게 한강으로 나오는 한국인들이 매우 많다며 저에게도 야외 캠핑용 의자와 테이블을 건네주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저녁 시간이 되면 사실상 범죄 조직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가게 상인들에게 수금을 걷는 것이 일상이기에 저녁에 돌아다니면 무조건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위험한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돈을 뜯어가는 범죄 조직마저 전혀 볼 수 없었죠. 그저 편하게 한강에 앉아 야경을 즐기니 이러한 여유가 평범한 일상인 한국인들의 삶이 너무나 부러웠고 그건 저뿐만이 아닌 다른 동료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일주일의 휴가를 즐긴 저희 대표팀은 그 후 곧바로 대회 참가를 위해 미국으로 향했고 현준 씨가 빌려준 제트스키로 대회 경기에도 무사히 참석할 수 있었죠. 물론 대회 결과는 순위 밖으로 밀려난 안타까운 결과였지만 저희 팀 선수들은 경기 결과 대신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더욱 큰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약 3개월 뒤 선수단 전체의 휴가를 한국으로 가는 것은 어떻겠냐는 저의 제안에 스웨덴 제트스키 대표팀 구단에서도 한국에서의 제트스키 대여권으로 인해 흔쾌히 받아들였고 저와 선수들은 마음 편하게 한국에서의 관광을 하게 될 날만을 기다리며 오늘도 한강 야경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각종 차들이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고속버스도 몇 대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고속버스 안에는 20명 정도 되는 푸른 눈의 외국인들이 타고 있었죠. 단체로 한국을 여행 중인 모양인데요. 한국 진짜 장난 아니네. 그러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아시아 국가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 한국에 와서 놀라운 경험을 한 듯 오버액션까지 취하며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들은 과연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 사는 루산코예요. 저는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직접 보기 위해서 중국까지 갔습니다. 꽤 오래 기다렸거든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웬 우즈베키스탄인이 아시안게임을 보러 중국까지 갔냐고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펜싱에 진심이거든요. 저를 비롯해 펜싱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항저우까지 갔습니다. 단순히 펜싱 팬인 것은 아니고 저희도 펜싱을 해요. 펜싱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모두 아마추어 펜싱 선수들입니다.
제가 사는 우즈베키스탄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펜싱 학원이 있는데 인원이 상당해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을 보기 위해 온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 10명 내외였죠. 다들 본업은 따로 있고 펜싱은 취미에 지나지 않았지만 펜싱 학원에 다니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진심이 되어서 대회에도 나가고 나름 선수가 되었습니다. 국가대표급은 아니지만 갈수록 프로페셔널해졌죠. 펜싱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한국의 남자 펜싱 선수였습니다. 저는 올림픽이나 축구, 야구 같은 행사를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을 좋아해서 곧잘 챙겨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느 해 있었던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의 펜싱 경기를 보고 그에게 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바로 구봉길 선수였어요. 잘생긴 데다 실력도 좋았죠. 사실 운동선수 중에 그런 사람 많긴 하지만 이상하게 그에게 확 꽂혔습니다. 이후부터 저는 펜싱 경기를 유난히 더 잘 챙겨보면서 펜싱에 푹 빠져버렸어요. 구본길로 제 펜싱 사랑이 시작됐지만 제가 더 좋아하는 선수는 오상욱이 되었어요. 키가 무려 190이 넘고 얼굴도 어찌나 잘생겼는지 저는 그들을 통해 펜싱을 좋아하게 되었고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에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 한식으로 한국을 접하는데 저는 좀 특이하게 스포츠로 한국에 빠지게 되었네요. 팬데믹 때문에 연기되었던 도쿄 올림픽 때도 꼭 가서 보고 싶었는데 그때는 제 사정도 있었고 최대 1만 명까지만 관중을 수용한다는 당시 방침 때문에 애초에 가는 것부터 어려웠습니다. 텔레비전과 유튜브를 통해서만 경기를 봤고 직접 펜싱을 하러 학원에 나가면서 시간을 보냈더니 어느덧 2023년 하반기가 되어 있네요.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꼭 직접 보기 위해서 제가 나서서 함께 중국에 갈 동료들을 모집했었죠. 그렇게 도착한 항저우에서 직접 보는 경기는 역시 즐거웠습니다. 펜싱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의 경기를 관람했는데 이래서 스포츠 팬들이 비싼 돈 들여가며 해외까지 보러 다니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죠. 처음 며칠은 경기만 봤는데 폐막까지 경기를 보기로 한 게 아니어서 저희는 한겨울을 벗어났습니다. 중국 여행 후 한국 여행까지가 저희의 계획이었거든요. 항저우에 있던 저희는 중국의 유명한 관광 도시인 상하이로 가기 위해 고속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출발하기 전부터 좀 거슬리는 게 있었어요. 낡은 버스가 아닌데도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기 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청소를 안 해놨더라고요. 중국이 더러운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어오긴 했지만 이 정도라니 기가 찼습니다. 한편 중국은 원체 사람이 많은 나라라서 그런지 버스가 꽉 차더라고요. 중국인들은 목소리가 크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었습니다. 각자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으니 소음이 상당하더라고요. 2시간 넘게 걸리니까 다들 잠이나 잘 줄 알았는데 좀 놀랐습니다. 저를 더욱 놀라게 했던 것은 음식을 먹으면서 나오는 쓰레기를 그냥 바닥에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고 1시간쯤 지났을 때는 버스 전체가 쓰레기통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쓰레기통으로 쓰라고 달려있는 망이 있는데도 그러기에 좀 당황스럽더군요. 1시간쯤 달렸을 때 승객 중 한 명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으니 얼른 차를 세우라고요. 원래 쉬어가기로 한 휴게소보다 먼저 있는 곳이었기에 기사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휴게소를 지나치면 이 자리에서 이를 봐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결국 가까운 휴게소에서 정차했습니다. 이 정도는 양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승객이 그런 요청을 해도 버스 기사들은 대부분 무시해버리고 그냥 계속 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승객이 버스 안에서 실수라도 해버리면 그냥 냄새가 나는 채로 목적지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내린 김에 화장실에나 가야겠다 싶어서 동성 동료와 함께 내렸는데요. 차라리 내리지 말걸 하고 후회하게 됐습니다. 중국의 휴게소에서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놓고 치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휴게소는 흡연자들에게 관대한 것인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대더군요. 바닥에 우물이 묻어 있는데 청소를 하지 않아서 딱딱하게 굳어 있고 위생 상태가 진짜 경악스러웠어요. 여기서 일을 봐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아시안 게임을 보려고 항저우에 있었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해외 각지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특별히 신경을 썼기 때문일까요? 휴게소에 들렀다가 다시 고속버스에 탔을 때는 그만 집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린 음식물 쓰레기 때문인지 냄새가 났거든요. 고속버스 특성상 창문을 열 수도 없어서 남은 시간 동안 악취를 맡으며 가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상하이에 도착해서는 잘 놀아서 나름의 위안이 되었네요. 상하이에서 놀 만큼 논 저희는 곧장 한국으로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2시간 정도 날아서 도착한 한국공항은 쾌적함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쾌적했습니다. 인천공항 시설이 좋은 건 한국을 좋아하는 저는 미리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사진으로 영상으로 많이 봤는데도 직접 보는 것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규모가 정말 컸는데 마치 전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시설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동료들도 모두 감탄하는데 제 어깨가 다 으쓱거렸다니까요. 제가 오자고 한 한국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 저희의 여행지는 서울이 아닌 전북의 군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기로 했죠. 솔직히 좀 긴장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도 바로 직전에 중국 고속버스에서 그 꼴을 봤더니 주말인데도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버스가 꽉 찼던 중국과는 시작부터 다르더군요. 그리고 다른 점이 또 한 가지 있었는데 버스가 깨끗했다는 거예요. 청소를 한번 싹 해놓은 모습이더군요. 덕분에 중국에서보다 훨씬 쾌적한 컨디션에서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누가 더 시끄럽게 떠드는지 겨루기라도 하는 것처럼 떠들어댔는데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더군요. 잠든 사람들도 있었고 뒤에 이어폰을 꽂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일행끼리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크게 떠들지 않고 소근거리더라고요. 한국은 중국 가까이에 있는 나라인데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나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이런 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공항에서부터 느꼈는데 한국인들은 시민의식이 높은 것 같다. 사람들이 정말 점잖네. 그러게 그래서 시설들도 이렇게 좋은 건가 이것 좀 보라고 좌석에 플러그를 꼽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 좌석이 크고 푹신해서 그런지 곧 잠들 것 같아 나 깨우지 마 이따 봐 친구들. 그런데 벼랑간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와 함께 타 있던 아기가 크게 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기는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점점 더 크게 울었고 아기 엄마가 당황해서 허둥지둥 달래고 있었죠. 아기 우는 소리에 잠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깼지만 누구 하나 간섭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한 명이 일어나 아기 엄마에게 가는 것을 보고 터질 게 터졌구나 싶었지만 그 사람은 아기에게 사탕을 주러 간 것이었습니다. 아기 손에 막대 사탕을 쥐어주고 유유히 자리로 돌아갈 뿐이었죠. 다행스럽게도 아기는 곧 울음을 그쳤고 버스 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 버스가 휴게소에서 섰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내려서 화장실에 들렀는데요. 정말 깜짝 놀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중국 휴게소 화장실과 달리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고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는 방식으로 휴지통이 없어 쾌적함을 더했죠. 세면대도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워낙 쾌적하다 보니 입맛까지 돌아서 휴게소의 명물인 버터, 감자, 핫도그 등을 사서 가벼운 식사를 한 뒤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버스가 30분 만에 또 다른 휴게소에 정차했습니다. 배가 자주 아픈 승객이 부탁해서 한 번 더 선 것이었는데요. 휴게소에서 한 번 정차하면 15분가량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도착이 늦어지는데도 이에 항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는 동안에도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군산에 도착해서 식사할 때도 비교를 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더군요. 서울이 아니라
아랫지방까지 내려간 이유는 그쪽 음식이 훨씬 더 맛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도 다 제가 조사한 거였죠. 전라도 음식을 맛본 동료들은 그냥 이 동네에서 살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중국 음식도 맛있긴 했지만 지나치게 자극적이었던 데다 음식에서 손톱 같은 게 나온 곳도 있었거든요. 아시안게임을 보러 아시아에 왔다가 중국에는 실망하고 한국은 더욱 좋아하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한국에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국제 경기가 한국에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인천공항 앞 출국장, 외국인 부녀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주변을 지나는 한국 사람들은 이들 부녀를 한 번씩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무슨 사연이 있구나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나가고 있네요. 이 부녀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응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연을 제보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로아티아 출신의 모델 캐리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한국 국적 취득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난 꽃이 꼭 자신의 모국이 되어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은 옛날부터 이동을 하는 역사를 가져왔죠. 저도 그런 의미에서 한국으로의 완전한 이주를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심오한 이야기에서 죄송해요. 그만큼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랍니다. 제 어릴 때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는 질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형제도 없고 외동딸이죠. 아버지는 저를 키우시기 위해 밖에서 트럭을 운전하시며 열심히 일하셨지만 트럭 일의 특성상 새벽에 나갔다가 다음날 저녁이 되어서 들어오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류의 흐름에 따라 아버지도 몸이 따라가셔야 했기 때문에 본인 마음대로 출퇴근 시간 조절이 쉽지 않으셨죠. 아버지도 저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 하셨지만 어머니가 투병을 하시느라 병원비 빚도 많이 졌고요. 빚을 갚느라 일을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들어오시는 날이 있어도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금 다른 집들보다 가족끼리 보낼 시간이 적고 비록 어머니가 안 계시지만 아버지가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아버지가 몸 건강히 지내시는 것 하나로 저는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밀려오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굳게 마음을 먹었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일이 많았고 형제자매도 없었기 때문에 심심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TV를 보면서 저의 심심함과 무료함을 달랬죠.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따로 있었는데요. 패션쇼 모델들이나 모델들이 되어가는 미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나중에 모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집에서 혼자 포즈도 취해보고 워킹 연습도 해보고요. 그런 것들을 하면 시간이 잘 갔고 그게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평범하게 학창시절을 보냈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동네 사진관에 가서 모델 일을 위한 포트폴리오 사진을 촬영해서 그것을 들고 모델 소속사들의 모델이 되고 싶다고 지원서를 넣고 다녔죠. 하지만 저는 유럽에서 인기 있는 모델의 특징인 강렬하고 섹시한 느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동글동글하고 조금은 어려 보이는 모습의 얼굴이었죠. 이게 한국에서는 선호되는 스타일의 얼굴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를 모델로 쓰겠다고 하는 곳은 거의 없었어요. 어쩌다가 쇼핑몰에서 피팅 모델로 단발성 촬영하는 게 제 유일한 돈벌이 수단이었죠. 모델 일을 포기하고 공장으로 취직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모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실패한다면 공장으로 취직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모델 소속사들을 찾아다니던 중 한 모델 소속사에서 제 얼굴은 유럽에서는 살아남기 쉽지 않을 텐데 한국이나 일본 쪽으로 알아보는 게 어떻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한국 브랜드에서 자기들 브랜드 소속 전문 모델을 구하고 있으니까 거기 지원해보라며 한국에서 종종 동유럽 쪽에 이런 채용 공고를 올리는데
지금이 기회라고 알려주었죠. 저는 그런 꿀팁을 듣고 한국 회사가 모집하는 모델 일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것과 달리 최종 합격했습니다. 저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으로 가는 게 조건이었는데 집에 혼자 계신 아버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며 아버지의 의견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하고 싶었던 모델 일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한국에서 혹시 실패하고 돌아오더라도 그때 여기서 공장 취업을 해도 늦지 않으니 제가 한국에 가서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셨죠. 사실 아버지는 저한테 한국에 가라고 말씀하실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수면 패턴이 망가지는 날들이 많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과 고기류를 많이 드셔서 콜레스테롤도 높고 병원에서는 높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나빠서 이대로 가다가는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고 금주와 해산물 섭취를 적극 권장했지만 크로아티아는 완전한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해산물은 부자들이나 먹는 음식입니다. 아버지께서 해산물을 드시기는 어렵죠. 그나마 금주라도 하셔야 하는데 술을 끊으시는 것은 어려워하셨습니다.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해서 조금 양을 줄이시긴 하셨지만 아예 안 드실 수는 없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제가 아버지 옆에서 보살펴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때문에 한국행을 망설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오히려 아버지는 저보고 한국에 가라, 저는 안 가겠다로 한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제가 한국에 가는 걸로 났고 한국으로 가는 날 저는 아버지를 안고 한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델 일을 해보고 잘 풀리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돌아오겠다고 아버지와 약속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가서 많은 촬영에도 표정 하나 찡그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모델들은 촬영 일정이 빡빡하다며 불평하긴 했지만 저는 아버지를 홀로 두고 여기까지 왔는데 불평하는 것은 사치라는 생각에 불평 한마디 안 했죠. 사실 제 포지션이 메인 모델 포지션은 아니었는데 그런 모습 때문인지 회사에서는 저를 많이 불러서 촬영하고는 했고 제가 모델로 들어간 제품들이 매출이 좋게 나오자 서서히 메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회식 자리에도 열심히 참여하고는 했는데 그때마다 크로아티아와 매우 다른 환경에 놀라곤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육류와 해산물의 가격 차이가 심하게 나지 않았고 해산물을 너무나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익숙해 한다는 점이었죠. 그런 회식 자리를 할 때마다 크로아티아에 계신 아버지가 생각나서 몰래 눈물을 훔쳤던 적도 있습니다. 이 해산물을 그대로 포장해서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고 싶은 마음도 한가득이었죠. 저는 한국의 회사에서 열심히 생활했고 1년 단위 연장 계약이던 조건도 회사에서는 무기한 계약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조건 변경은 저에게 아주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한국 생활이 안정된 느낌을 받았고 아버지를 한번 모셔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트럭길을 잠시 쉬시고 한국에 오셨습니다. 거진 1년 만에 본 아버지는 그동안 머리도 더 하얘지셨고 수염도 하얘지셨죠. 연로해지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와의 반가운 재회를 하고 저는 아버지가 한국에 계시는 동안이라도 해산물을 실컷 드시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루도 안 거르고 매일 해산물을 사드렸어요. 고등어 구이부터 해서 해물탕, 매기탕, 매운탕, 갈치구이, 조기구이 등등 온갖 해산물을 다 사드렸습니다. 아버지도 매일같이 해산물을 너무나 잘 드셨고 고기보다 맛있다며 좋아하시더군요. 저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정말 안 드셔본 해산물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동안 술도 못 드시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한 달 정도 지내시자 아버지는 혈압약을 먹으면 뭔가 머리도 아프고 기운이 없다고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당장 주변에 있는 내과로 아버지를 모시고 갔죠. 의사 선생님과 만나서 진료를 받았고 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존에 드시고 계시던 혈압약을 반으로 줄여도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며 금주를 하신 것과 혈압 개선에 좋은 해산물을 많이 드신 것, 그리고 수면 패턴이 일정하게 바뀌었다는 것들 때문에 아버지의 혈압이 개선된 것 같다며 이런 패턴을 유지하시면 나중에는 더 상태가 좋아지실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문적인 설명에 저는 한 번에 이해됐죠. 저는 이때부터 목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께 크로아티아에 돌아가면 트럭 일을 조금만 더 하다가 정리하시고 제가 몇 년 뒤 여기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할 때니 그때는 제가 아버지를 정식으로 초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홀로 키워내셨듯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책임지고 모시겠노라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미소 지으셨고 크로아티아에 돌아가서 다시는 술도 입에 안 대고 무리하게 물류를 따라다니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산물은 비싸니까 자주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노력해보겠다고도 하셨고요. 얼마 뒤 저는 공항에서 아버지를 배웅해드렸습니다. 지금 가시면 앞으로 몇 년간 뵙지 못할 테니까요. 크로아티아에서 떠나올 때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고 한참을 공항에서 아버지를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귀화라는 큰 목표를 세웠고 한국어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하고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사연을 들을 한국인 여러분들께 사과하고 싶네요. 저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동양인을 다 같은 성향인 줄 알았던 것을요. 최근 전 제 호텔에 찾아오는 한국인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마젠타라고 합니다. 저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으로 저의 배에 새 생명이 자리 잡고 제가 곧 엄마가 된다는 말을 들은 순간의 기쁨은 10여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네요.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아기자기한 침대도 사고 귀여운 옷과 양말을 사며 아기를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출산을 앞두고 마지막 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아기 이름을 뭘로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지고 있던 그때 반대편 차선에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 저희 부부가 타고 있는 차를 그대로 받아버린 것이었죠. 엄청난 굉음과 함께 정신을 잃고 난 뒤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남편을 찾았지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눈을 감았다고 했죠. 의사는 남편이 저와 아기를 위해서 마지막 사고의 순간 핸들을 자기 방향으로 틀어서 사고 차량과 자신을 정면으로 향하게 했다고 하네요.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아기의 생명도 장담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 모녀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없이 아기를 키우는 일은 무척이나 힘들었죠.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 일을 하러 나가지 못했고 밤낮 없이 울어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기에 대한 기초 상식을 남편과 함께 공부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상황이 닥쳐보니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죠. 그냥 울기만 하는 아기를 붙들고 한 번씩은 저도 같이 울었고 그때마다 먼저 떠난 남편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영원히 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시간이 흘러 부족한 엄마 밑에서도 낳은 예쁘고 해맑게 자라주었죠. 가끔 자신에게 아빠 없다고 놀려대는 친구들을 두들겨 해줘서 사고뭉치 소리를 듣기는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컸답니다. 딱 한 가지 고민은 딸이 장래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좋아하는 액세서리 파는 가게도 좋고 춤추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 노래방을 운영해도 좋다고 했는데 다 싫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싫으면 제 호텔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죠. 제 타들어가는 속을 달래주는 것은 저희 호텔 앞에 있는 작은 노점상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한국인 남자 청년이 호텔을 찾아왔는데요. 청년은 정중하게
호텔 앞에서 작은 노점을 하나 열어도 되냐고 물어봤죠. 보통은 물어보지 않고 노점을 시작해 여기저기 쓰레기를 버려두고 자리를 뜨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이 청년은 눈빛부터가 달라 보였습니다. 솔직히 전 한국인을 무척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호텔 예약할 때 한국인은 거부합니다라는 문구까지 적어놓고 싶었습니다. 저희 호텔 주변은 옛날에도 시대의 작품들을 볼 수 있는 박물관이 많이 있는 곳이라 항상 여러 나라 관광객들로 넘쳐났죠. 처음엔 서글서글하게 웃는 동양인의 모습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하지만 동양인들이 묻고 간 룸은 정말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죠. 먹다 남은 음식물들이 왜 바닥에 행궈낸 곳인지, 화장실은 왜 이렇게 더럽게 썼는지, 비데에도 오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끔찍한 상태의 호텔 직원들은 동양인이 묵었던 방이라면 너무도 들어가기 싫어했죠. 어떤 동양인은 깔끔하게 쓰고 갔지만요. 동양인 대부분은 모두 중국 사람이라 동양인은 모두 더럽고 신사답지 못하다는 인식이 어쩔 수 없이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호텔 앞에 노점을 열겠다는 한국인 청년이 영 믿업지 못했지만 그래도 정중한 태도는 믿어보기로 하고 장사를 허락해 주었죠. 그리고 때때로 청년이 하는 노점에 들려 샌드위치를 사 먹곤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속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라던데. 저도 모르게 청년에게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더군요. 저와 딸이 살아왔던 이야기, 제가 호텔을 딸, 매구미 때문에 세웠다는 이야기 등등 남에게 쉽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득 매번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만 주던 청년의 속마음이 궁금해졌던 날이었죠. 처음으로 왜 이렇게 길거리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해 주었죠. 아주 어렸을 때 한국이란 나라에서 일본으로 입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나와주신 부모님 얼굴조차 몰랐다고 했는데요. 한국 기관에서 제 행복을 빌어주며 일본으로 입양을 보냈지만 어린 나이에 맞닥뜨린 일본은 너무도 무서운 나라였다고 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아이를 입양했던 일본 양부모는 지원이 끊기는 시점이 되자 아이에게 돈을 구걸해오라고 시키고 때렸다고 했죠. 그러다가 결국 집에서 쫓아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가진 돈도 얼마 없어 일용직으로 근근히 일을 하다가 허리가 좋지 않아 일을 자주 못 나갔다고 했죠.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겠기에 출퇴근에 제약을 받지 않고 몸에 따라 오픈을 정할 수 있는 자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가게를 얻을 돈은 없어서 작은 노점으로 시작 중이라고 했습니다. 별다른 기술 없이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샌드위치를 선택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했죠. 무언가 가슴 아픈 사연이 있겠다고는 생각했지만 굳이 겪어도 되지 않을 슬픔까지 겪었던 청년이 안쓰러웠습니다. 한편으론 어떻게든 혼자서 살 궁리를 하는 청년이 대견스럽기도 했죠. 동양인이라도 다 같은 동양인이 아니고 일본으로 입양 왔어도 본래 성격은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일본 부모가 인성이 나쁜 사람들이었음에도 청년은 너무도 바르게 자랐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서로의 속 이야기를 나눈 둘은 나이 상관없이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뒤 우리 딸이 갑자기 더 이상해졌죠. 학교 다닐 때 보지도 않던 책을 사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어렵다는 경제학과 경영학 공부를 하는 것이죠. 틈틈이 다른 나라 언어까지 공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딸이 속을 차렸다는 사실에 너무도 기뻤죠. 대체 갑자기 공부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맨날 왈가 닦았던 딸이 진지하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죠. 그 사람이 식당을 차리고 싶어 하는데 자신이 옆에서 도와서 일본에서 최고 식당을 만들어 보겠다는 꿈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남자 때문에 결심을 했다는 사실이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딸에게 꿈이 생기고 철부지 딸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그리고 딸을 그렇게 변화시킨 남자가 너무도 궁금해서
한 번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업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딸을 데리고 온 남자는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바로 제 호텔 앞에서 노점을 하면서 저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된 청년이었죠. 청년도 몰랐던 눈치였는지 토끼 눈이 되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신난 딸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일본 이름은 야마모토이고 한국에서 입양됐을 때 이름은 순테이라고 소개를 시켰죠. 엄마 호텔 앞을 지나가다가 몇 번 샌드위치를 사 먹었고 친절하게 자신을 대해주는 모습에 반해버렸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 나중에 큰 식당 사장이 되는 게 이 사람 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딸은 제가 이 청년과 친하다는 걸 몰랐으니 딸이 중간에서 너무도 당황해 하더군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딸에게 저희 사이를 말해주었습니다. 딸은 살짝 놀란 눈치였지만 오히려 더 잘됐다며 펄쩍펄쩍 뛰었죠.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전 반대했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도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지만 자라온 환경이 너무도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죠. 제 앞에선 그렇게 보였어도 사람이란 앞과 뒤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집에선 어떤 행동을 할지 너무도 불안했습니다. 저는 당장 헤어지라고 소리를 쳤고 호텔 앞에서도 노점을 치우라고 했죠. 거기에 하면 안 되는 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나쁘길래 어린아이를 멀리 일본까지 보내는 것이냐고 작은 나라답다 했죠. 중국인들처럼 똑같이 더러울 것이라는 말까지 덧붙여버렸습니다. 딸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면서 청년을 데리고 집을 영영 나가버렸는데요. 며칠 동안 전화도 받지 않았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본 청년의 노점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던 때에 드디어 딸에게 전화가 왔죠. 자신은 청년을 따라서 한국으로 갈 테니 다시는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문자로 너무 죄송하지만 한국의 친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들어가던 찰나에 카메라가 같이 동행했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그 문자 한 통에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무작정 한국으로 따라 들어가려고 했지만 한국이 바로 옆 동네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했죠. 다행히 한국 청년은 자신 휴대폰으로 한국 서울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며칠 뒤 딸을 만나면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끄집고 한국 호텔에 며칠 두었다가 다시 집으로 올 생각이었죠. 직항 항공편이 없어 20시간이 넘도록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한국이란 나라는 뭔가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조금 달랐는데요. 청년이 알려준 주소로 가기 위해 공항 밖을 나서는데 무척 깨끗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었는데도 말이죠. 일단 딸이 있는 곳으로 향했고 눈이 마주치자 딸은 청년을 죽일 듯 노려보았지만 딸은 뭔가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 태도가 더 열받게 했지만 딸은 아빠가 무시하던 한국은 이렇게 우리 일본보다 좋고 깨끗한 곳이라고 했죠. 호텔에 오던 그 들어온 동양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와보니 무척이나 놀랍긴 했죠. 제가 무척이나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는 반성도 들었습니다. 저는 청년에게 자신이 착각했다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죠. 솔직히 결혼은 부담스러우니 일단은 같이 돌아가서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딸은 자신의 작전이 먹혔는지 알겠다면서 함께 일본으로 돌아왔죠. 결국 전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주고 두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호텔 옆에 건물을 매입해 식당을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성실한 청년 아니 제 사위는 열심히 노력해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 타이틀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